이번엔 헌법학자인 정현주 교수에게 탄핵 심판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오래 근무하셨었잖아요. 초기에 90년대 초에 근무했습니다. 예, 그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상만 할 뿐이죠. 보안이 그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안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뭐 법령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법 및 그 관련 그 규칙이 될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관련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게 형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공직 윤리상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행에 의해서 누설되지 않도록. 더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매우 아주 민감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당연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그 것으로 가족 생각이 관계까지는 되네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네.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좀 심리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졌죠. 한 네. 2, 3주 늦어졌죠. 네, 역대 최장 심리인데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보도 내용들, MBC도 마찬가지. 보면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다 그 분석들이 그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헌법학자로서 가장 이제 원론적인 이유는 그만큼 변론, 심리, 그다음에 본안전 판단, 본안 판단의 그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협의, 의견 조율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간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야당 대표의 그 항소심 그 판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엊그저께 있었던 그 재보궐선거 이런 것 아주 민감한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예민한 정치적인 그 이슈들이 좀 정리되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해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은 이게 헌재 평의 절차를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평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서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그렇습니다. 의견을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거기 이제 연구팀에 있었기 때문에 평의에는 이제 재판관들 외에는 절대 출입이 못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평의 장면을 저희들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제 교과서에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이제 평의 자체는 일단 그 주심 재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번에 이제 정 재판관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심 재판관이 연구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또 본인의 의견이 가감된 그러한 검토 보고서, 그다음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런 재판관들의 협의하에서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되겠죠. 소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갖고 요번에 11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각 평의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갖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의가 끝나게 되면,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결이 이루어지죠. 예. 평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주심 재판관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밝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임관 순서가 가장 늦게 임명된 분들부터 자기 의견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장 권한 대행이 의견을 갖다가 이제 피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선고 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며칠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기간에는 그 자신의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드문 케이스지만. 그러려면 다시 근데 평의를 또 다시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평의 요청이 11번째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4월 초쯤에 결정문과 판결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결론이 나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 선고 당일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제 그때 나중에 그랬죠. 네네. 취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미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고 또 취재에도 대충 그런 식으로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변론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례 변론이 이루어졌고 또 증인은 16명이나 됐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주되게 보셨는지요? 아까도 요 앞전에서 이제 그
요번에 그 쟁점 크게 5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이라든가 또 이제 국회 봉쇄 이것이 탄핵 소추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의 그 어떤 증언들이 있었고 또 재판관들에 의한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오고 갔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요건과 형식적 절차적 그 기준을 지켰는가.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 같아요. 근데 뭐 또 차차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해서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많은 헌법학자들과 기본적으로 의견이 같은데요. 그건 이제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위헌의 중대성이잖아요. 이 형량상 얼마나 중대했는가. 그거를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연장선상에서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또 그 전에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통고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뭐 법과대학 학생들이면 다 알 수 있는 헌법을 또 계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국회를 조금 아까도 우리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강의 그 특전사 요원들 갖다가 헬기로 투하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그 안에 침탈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통고 대신에 침탈을 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한두 가지 더 첨언한다고 하면 포고록 내용에 역시 국회와 관련된 얘기가 거기 또 있는데 정치가들, 주로 야당 정치가들을 의식한 거겠죠. 에 대해서 뭐 활동을 갖다 금지시키는 포고령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 뭐 이거 우리 고등학생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비상계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국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이건 무소불위의 헌법 유린 사태가 바로 발생된 거죠.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이따가 한 11시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시 시간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